네, 안녕하세요. 어, 네 번째 숙제 제출하셨는데, 발표 지원 게시판도 좀 확인을 했는데, 그, 좀 내용이, 이제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 닉이나 아니면은, 어, 좀, 음? 프리페럴 관련된 거나 이렇게 좀 주제가 좀 다양한 선택을 하신 분들을 좀 지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번째 숙제에서는 좀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나눠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로 지금 보니까 뭐 PCI 쪽하고 CXL 쪽하고 뭐 근데 CX 쪽은 지난번에도 했었잖아요. 메모리 하면서.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이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뭐 좀 안 늘려고 했을 때 그게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주제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또 똑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 조금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아직까지는 그 학생들 파일들을 다 확인을 못했는데 좀 스마트 닉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하신 분들 있으면 DPU나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음, 지난주 이제 12장 하다가 이제 제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마치지 못했는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명령어 형식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에서 오퍼랜드 수가 0, 1, 2, 3 이렇게 경우에 따라 아래에 있는 수식에 대한 연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자. 자, 첫 번째 영주소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스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수식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1개, 12개죠? 12개의 명령들로 이제 수행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스택 포인트가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하나의 오퍼랜더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F 주소에 대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누상기에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G로 나눕니다. 그죠? 누상기에 있는 거를 G 주소에 대한 데이터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을 누상기에 있는 내용을 주소 T에 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저기 뭐야 F 나누기 G 요거부터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 곱하기 2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에다가 그 내용을 저장을 하고, C를 더해주는 거죠. 자, C를 위에 이제 무상기 있는 내용에다가 다시 C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를 빼준다.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f 나누기 g 했던 내용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무상기에 c까지 더해내서 빼주고 그걸 다시 무상기에 저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밖에 이제 b 있는 이 부분을 곱해준다, 그죠? b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거 곱하기죠. 곱하기 나누면 곱해서 AC에 유상기에 저기 업데이트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X의 위치에 AC 레지스터를 저장한다. 자, 그래서 총 9개. 뭐 생각보다 뭐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12개에서 한 3개 정도 줄어든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메모리의 스택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제 연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몇 가지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C가 필요하고, AC만 쓰는 거죠. AC만. AC만 쓰고 있습니다. 레지스터 AC. 나머지는 다 메모리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주소가 오퍼랜드가 2개 있는 이런 경우. 어, 자, 이제 D의 내용을 R1에 D 곱하기 이거부터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게 조금 이상한데,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그냥 레지스터인데, 레지스터. M을 분명히 메모리를 써놓은 건데, 이것도 뭐 좀 이상하게 돼 있네. 네, 지금 주석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요 자체는, 아, 이제 로드 명령 대신에 이제 move 명령을 썼는데, 이제 D 주소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메모리의 데이터를, 레지스터로 옮겨라는 뜻입니다. 그죠? 레지스터로 옮겨라. 레지스터로 옮겨라. 라는 뜻이고, 어,
레지스터로 옮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게 지금 레지스터인데 이게 다 메모리를 좀 써놔 가지고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제 두 번째는 인제 그 레지스터에 있는 R1과 요 주소 2에 해당하는 메모리 값을 곱해서 레지스터 R1의 값을 업데이트 시켜 준다. 고까지가 인제 D 곱하기 E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FG 동일하게 F 나누기 G 또 레지스터인데 좀 이상한데? 하여튼 요런 식으로 F 나누기 G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R1, R1 빼기 요거죠. R2 를 빼줍니다. 그리고 R1을 업데이트한다. 이것도 다 레지스터 맞고요. 그다음에 C를 더하고 요 앞에 인제 요거 하고 인제 C를 더하는 거죠. 그죠? C를 더해서 R1을 업데이트 시켜 주고 그다음에 R1에다가 B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곱해 주면 됩니다. R 최종적으로 인제 R1에 있는 내용을 X 위치에다가 저장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총 8개 음 생각외로 뭐 많이 줄지는 않는데 하나 줄었습니다, 하나. 이게 인제 3 개가 되면 진짜 좀 드라마틱하게 줄었죠. 그죠? 5개 정도인데 아 멀티플라이 D 곱하기 E 음 이게 왜 다 이렇게 돼 있지? 레지스터인데 어쨌든 D 곱하기 E 해서 요 타겟이 요렇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C 더하기 이 결과값을 R1 에다가 C를 더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죠? 그리고 요거 디바이드 F 나누기 C를 R2로 올리고 그다음에 인제 앞에 있는 값에서 R2에서 R2 R1 빼기 R2죠. 그죠? 그것도 잘못 써 놨네. R1, R2입니다 이거. R1, R2에 또 R1으로 갔고 R1에 B를 곱해서 X로 자 요런 식입니다. 지금 보니까 좀 오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런 혹시나 이거 시험을 저거에서 외우시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이거 외우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많고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 이 전체 인스트럭션 개수가 준다는 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제 뭐 음 12 개에서 9 개, 8 개, 최종 5 개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죠? 뭐 다시 말해서 명령어 복잡도가 커질수록 옆으로 이제 가로가 길어지는 거죠. 그죠? 모양이 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걸 갖다가 사실 인제 뭐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뭐 요걸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가 인제 요렇게 줄어드는데 문제는 요게 옆으로 인제 길어지는 음 네. 요런 현상이다. 자 그래서 길어지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일단은 명령어가 길어지니까 뭐 보다시피 인제
그 하나의 명령어 가지고도 이제 메모리 접근이 이제 어, 뭐 이런 경우에 메모리 접근이 두 번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걸 또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속도가 CPU 속도가 관련이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버스도 이제 요걸 처리하기 위한 클락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냐.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냐, 아니면 요걸 나눠서 해야 되냐. 뭐 요런 것들, 당연히 이제 기억 장치의 크기, 뭐 요런 것들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냐, 우리가 3을 써야 되냐, 2를 써야 되냐, 요런 것들이 어, 결정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처음에 영 같은 경우에 이제 누상기를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레지스터를 쓰지 않았던 거고, 여기는 1 같은 경우에는 누상기 레지스터 하나만 가지고 연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2, 3 갈수록 이제 이 레지스터 개수가 늘어납니다. 지금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가 R나 R2 두 개 있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CPU 복잡도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앞에서 우리가 챕터 1에서 봤듯이 이러한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개수 자체가 여러 수백 개 지금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옆으로 늘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복잡한 명령어 길이를 늘리는데 이러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큰 이제 영향을 미친다. 어, 명령어 종류에 따른 형식, 주소를 어떤 식으로 지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 이건 종류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앞에서 봤듯이 이제 메모리의 기억 장치의 어떤 용량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오퍼랜드가 몇 개 들어가냐, 3개 들어갈 때랑 2개 들어갈 때랑 이런 이제 개수에 따라 가지고도 크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퍼랜드 안에 사용되는 레지스터 수, 어, 레지스터 개수가 많아지면 그거를 어드레싱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비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R1이다. 지금 3개가 있는데 이렇게 OP가 있고 여기 이렇게 3개가 나눠 쓰는 거잖아요. 1, 2, 3. 근데 어쨌든 이 전체 워드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레지스터가 8개다. 그러면은 2의 3승이니까 3비트만 있으면 어드레싱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우리가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256개가 있다. 그러면은 2의 이제 8승이잖아요. 그죠? 8승이니까 8비트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기 집합의 수, 집합의 수와 레지스터의 차이가 뭐냐? 어쨌든 레지스터 수에 의해서 좀 영향이 있다. 또 주소 영역, 앞에서 얘기 메모리
이거는 방식 수는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뭐 그런 얘기고 앞에서 했던 메모리 사이즈, 뭐, 그리고 뭐 세그먼트, 메모리형이 어떤 식으로 나눌 건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명령 형식이 고정돼 있는 경우, 이게 딱 고정해가지고, 이제 뭐 32비트다. 이게 딱 고정해서 쓸 수 있는, 쓰는 것도 있고, 이게 가변으로 뭐 짧고 어떤 건 좀 길고, 이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할 수 있는 가변 길이 명령어도 존재한다. 자, 길이를, 이제 늘리면은, 좀, 음, 다양한 이제, 뭐, 연산 코드들에게 필요한, 아, 형태의 명령어 형식을 따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거의. 아니면 두 개, XR,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근데 이제 곱하기다 그러면은 뭐, R1에 R2, R3,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플렉서블하게 이제 이런 데 필요한데 세 개가 들어갈 경우에 이제 두 개보다는 아무래도 오퍼랜드가 그러니까 비트가 뭐 아까 같이 8비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888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가 요거는 16개고 요건 오퍼랜드만 이 24개가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어드레스와 기억 참조 방식이 이제 어, 메모리 어드레싱과 레지스터 이 두 개를 잘 적절히 사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주소 지정 방식을 구현할 수 있다. CPU가 복잡하다. 요 주소 지정 방식은 다음 챕터에도 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가변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는 명령어 구조와 명령어 형식과 축소 명령어 형식의 집합을 이루어져 있는 컴퓨터 방식, 시스크, 리스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야후가 시스크가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무엇은 뭔가?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컴퓨터식 컴퓨터고 밑에 건 리드시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의 제목 컴퓨터. 자,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뭐 복잡한 명령어 집합의 컴퓨터다, CPU다, 레지스터 연산, 레지스터 메모리 연산, 전부 다 된다. 이 메모리 연산이 아까 같이 이제 이런 메모리 연산인데, 여기 이건 기호가 조금 이상해서, 어, 이게 또 레지스터의 그런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무브가 필요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그좀 말이 안 된다. 잘못 쓴 게 맞아요. 어쨌든 메모리 연산도 가능하고, 어, 제어 코드들을 롬에 마이크로 코드화해서 구현을 해놨다. 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 시스크 형태는 제어 부분이 제어 회로 설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속도가 펌웨어로 해놓으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이 롬의 일부는 돼 있겠지만 하드웨어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많고, 자, 일부는 이제 마이크로 코드로, 소프트웨어로, 펌웨어로 이제 처리가 되게 된다. 어, 뭐 하여튼 뭐 컴파일러의 단순화 측면, 빠른 실행 속도 뭐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이 시스크 제어기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명령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해지죠, 그죠? 앞에서 봤듯이 뭐 가변 명령어에 어떤 거는 뭐 오퍼랜드 3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또 어떤 거 뭐 메모리끼리 곱하고, 어떤 거는 레지스터 메모리끼리 곱하고 막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이제 레지스터랑 연산을 할 때는 굉장히 단순한데, 메모리 접근을 하면 메모리 접근에 대한 제어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 컴퓨터에 적합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해. 이게 언제 써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대 컴퓨터는 지금 시스크 구조입니다, 여전히. 시스크 구조이고, 사실은 이제 뭐 이게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이 두 가지 필라소피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하나다, 도 아니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고, 여전히 인텔은 뭐 인텔이든 뭐 이제 뭐 애플의 무슨 거식이든, 애플은 뭐야? A, A, A 시리즈죠? 그런 거다 시스크. 과거에 이제 리스크 칩이 있었죠. 애플도 과거에 리스크 기반이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선스팍 시리즈들이 그 리스크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리스크 기반으로 사용되는 게 지금 ARM이 대표적인 리스크 코어고, 뭐 그 이유는 뭐 대충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 구조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쉽게 보면 인베디드입니다. 인베디드. 이제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암 아키텍처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베디드 쪽에서 계속 나온 겁니다.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 사용하는 무슨 스마트폰이나 뭐 스마트폰이죠. 또는 랩탑 일부 사양에 이 앙코어가 들어간 이유는 사실 좀 아이러니한데, 이게 원래는 지금같이 이렇게 그 모바일 코어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죠. 그죠? 근데 과거 수준이었으면은 이게 뭐 기존의 CPU 아키텍처를 시스크가 더 저거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태생이 암으로부터 발전을 했고, 당시 이제 당연히 리스크 구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적은 수의 명령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어, 그, 일단은 뭐 굉장히 리스크 기반의 명령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적은 수의 명령만으로 명령 수행이 가능하다? 이게 좀 이상한데. 음, 일단은 이제 측정을 해봤을 때 밉스 기반으로 보면은 이 리스크 컴퓨터들의 밉스가 훨씬 더 크긴 합니다, 사실은 시스크보다. 그래서 많은 연산을 처리를 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요지는 이제 이겁니다, 그죠? 사실 이게 적은 수의 명령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사실 밑에 이제 내용이 이제 맞는 게, 이제 시스크 구조에서 처리하는 것을 이제 적은 개수의 명령어로도 이제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짧아진다고 과연 여기서 처리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지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개수가 준다고 해서 시간 자체가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늘어나긴 했지만 하나하나가 거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한 사이클에 다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게 훨씬 더 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밉스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시스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성능 측면에서 이제 잘 나오는 때가 많다. 이 얘기죠, 결국은. 단순해서 사이클당 한 인스트럭션이 거의 처리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레지스터간 연산을 한다. 주소 지정 방식의 경우에 저번 주 간단한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효과적인 명령어 실행 방법, 기법,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주소 지정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 인터럽트, 그리고 파이프라이닝, 슈퍼스칼라 순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 지정 방식, 어드레싱 모드에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이제 저장돼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주소라고 하죠. 주소. 그래서 바이트 단위나 워드 단위로 16진수로 표기된 걸 갖다가 우리가 주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실제 주소 지정 방식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요한 이제 목적 자체는 어, 이 비트, 그죠? 정보량을 적절히 어, 제한해서 이제 어드레싱 하는 게 목적입니다. 효율성을 가지고 어드레싱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13-1의 어드레싱 모드에 대해서 좀 써놨는데, 첫 번째, 이펙티브 어드레스, 이 유효 주소다 라고 해서 실제 메모리 주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메모리 주소. 전체 메모리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주소가 존재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냥 어드레스는 이제 기억 장치 주소. 뭐 실제 기억 장치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당 어느 기억 장치의 주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드레싱, 어드레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지스터 번호. 우리가 레지스터를 이제 어드레싱을 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터 번호로.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그 기억 장치 메모리 A 번지에 있는 내용이 주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와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이제 그 메모리 주소를 얘기를 하고 가로를 치면은 A에 있는 그 데이터가 주소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R 어드레싱이 R을 레지스터를 어드레싱 하는 게 아니고 아, 그 레지스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주소값이 어드레스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어드레스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소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 장치의 주소 A라고 하는 게 이제 이펙티브 어드레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뭐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A의 A의 어드레스가 A 어드레스의 값을 가지고 메모리에서 읽어오면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밑에 13-1에 있듯이 이제 오퍼랜더가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A라고 하는 주소를 기억장치 주소죠.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이펙티브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펙티브 어드레스 A에 해당한다. 가져가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어, 일단은 이 전체를 다 스페이시 어드레싱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에 대한 주소 크기에 대한 아, 길이만큼에 해당하는 주소 공간이 필요하다, 비트가 필요하다. 그런 점이 이제 그 약간 오퍼랜드 사이즈에 제한을 두게 된 겁니다. 그죠? 아,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OP 코드 빼고 사용할 수 있는 오퍼랜드 크기가 픽스돼 있다. 전체 워드 주어진 워드에서 이 픽스돼 있죠, 그죠? 픽스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다? 반대로 기억 장소, 이 메모리 크기가 제한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비트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메모리가 1024 1KB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듯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주소인데, 아, 요거는 이제 이펙티브 어드레스가 A가 주어져 있는 오퍼랜드 A라고 하는 값이 아니라 요거의 그 메모리 값이 이제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A는 이제 요 메모리 공간 A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B가 되는 겁니다. B가. 그래서 이게 B가 이펙티브 어드레스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메모리 접근을 두 번을 해야 되죠. 두 번을. 그러니까 지연이 있습니다. 레이턴시 딜레이가 있고 한 번 갔다 또 두 번 또 접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장점은 이제 그 어, 장점은 일단은 이제 그 앞에서 봤듯이 이제 이 전체 공간 메모리 사이즈는 좀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한 테크닉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아, 주소 요 디렉토리는 이제 요 A 사이즈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거 자체 내용 자체는 이제 가변적이잖아요. 어드레스는 계속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여기다 이쪽 블락에 쓰고, 요만큼 내용이 이제 또 물론 이렇게 무식하게 쓰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대에 접근하는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분할하면, 그래서 T0 시간에는 여기에 매핑하고 T1에는 여기다 매핑하고 뭐 이런 식이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여러 개의 메모리 공간을 이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복잡해지겠죠. 어쨌든 최대 기억 장치의 용량은 뭐 그래서 무의도로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네요. 당연히 일반적인 얘기네요. 갑자기 떴으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아, 지금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대한 어떤 구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기 그냥 A냐 아니면 A 이거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비트 플래그를 줘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 음, 뭐 일부 이제 주소가 필요 없는 어, 그런 경우입니다. 뭐 0으로 돼 있는 거죠. 주소가 아예 없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일부 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묵시적으로 지정한 건데, shift left, shift left다. 이러면은 이제 뭐 다른 어떤 주소를 특별히 지정하는 건 아니더라도 AC에 있는 레지스터 내용을 shift left 해라.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뭐 곱하기 2 하라는 뜻이잖아요. 곱하기 하라는 뜻이죠, 그죠? 이 n승 몇 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특별히 특정 주소를 명시하지 않아도 이런 명령은 무조건 누상기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묵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즉시 주소라고 하기엔 좀 말이 좀 거시기한데,
데이터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 주소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 자체입니다. 상수, 리터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직접 우리가 뭐 1이면 1, 2면 2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수값 자체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요 사이즈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에 대한, 아, 자,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랜드가 레지스터 번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터 번호가 유효 주소다. 자, 그래서 전체 뭐 우리가 요 KBC다 라고 오퍼랜더가 그러면 전체 레지스터 개수는 이렇게 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셋이 뭐 쭉 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256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2의 8승, 8비트가 필요하죠. 그죠? 8비트. 그래서, 네, 그, 특정 이제 뭐 8비트로 이제 뭐 레지스터를, 어, 인디케이션 하는 겁니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번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 R2,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 R1이다. 0000000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레지스터 1을 가리킨다. 레지스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뭐, 그 프리플랍으로 만들어 놓은 1워드가, 한 워드가 저장돼 있는 최소의 메모리 단위입니다. 여기는 항상 그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CPU가 1차적으로 오퍼랜더로 사용하는 건 이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음, 레지스터 간 연산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듯이. ADD, R1, R2, R3. 이러면 R1, R2를 더해서 R2, R3를 더해서 R1에 넣어라. 응? 이런 뜻인가 보죠. 또는 뭐 여기 없으면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뜻이고. 자, 그래서 모든 거는 연산을 레지스터 단위로 이루어진다. 레지스터 단위로. 자,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 값이 아니라 주소다. 유효 주소다. 그,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죠. 그래서 R에서 이게 가리키는 이제 뭐 R5다. R5에 이제 뭐 32비트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32비트 뭐 워드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 이게 값이 아니라 뭐다? 이게 이펙티브 어드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메모리 접근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변이 하이브리드. 이게 앞에서 이제 이전 챕터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이제 레지스터와 기억장치 주소를 이렇게 결합해서 섞어서 쓸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소 지정과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이제 결합한 거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고, 요 간접 주소죠. 그죠? 간접 주소. 레지스터 뭐 R5다.
알파 옆에 있는 값을, 이 값이 이펙티브 어드레스인데, 이걸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요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오퍼랜더로, 이걸 합쳐서 씁니다. B 더하기 A. 그래서 이게 이펙티브 어드레스가. 어,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 그 이유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앞에서 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얘기할 때 얘기했듯이,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쓰고자 하는 메모리의 소위 말해서 이게 인덱스 테이블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인덱스 테이블. 그래서 이 인덱스 테이블 룩업을 해서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테이블에는 이제 여기 키 밸류로, 그죠? 키가 있고, 뭐가 있냐면 EA가 있고, 뭐 이런 형태예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게 EA가 계속 그 실행 단계에서 뭐 OS가 계속 바꾸겠죠. 그죠? OS가 계속 이걸 바꾸면서 이제 그 주소값을 실제로 가리키는 이 주소값을 바꾼다. 가령 이제 요 섹션을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1이 쓰고 있고 요 섹션을 애플리케이션 2가 쓴다. 라고 하면은 1이 돌 때는 이제 요 인덱스 테이블에 EA가 값을 요 섹션 세그먼트 애플리케이션 1 세그먼트 영역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나가지고 애플리케이션 2로 넘어간다 이러면 요 EA가 요쪽 세그먼트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죠?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요 내용, 이 내용 자체가. 자, 그런 것들을 OS가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요거 이제 이거는 메모리 자체로 하니까 이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계속 바꿔야 되고 메모리 어쨌든 테이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테이블 들어가는 요 메모리 공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테이블 자체를 계속 바꿔야 돼요. 이거 넣었다가 이거 또 넣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버겁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걸 쓰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레지스터. 뭐냐면 이게 일종의 테이블의 베이스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 레지스터가 돼서 이제 요 기억장치 주소 공간은 소위 말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오프셋인 거죠, 그죠? 오프셋이라서 시작점이 이 레지스터가 되어 있는 거고 B, 그죠? 여기가 B라고 하면 이제 B부터 시작해서 A가 어드레싱 할 수 있는 공간 최대 A 맥스 값이 여기다 그러면 A. 그럼 요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1이 쓸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레지스터가 결국은 애플리케이션마다 하나씩 주면 됩니다. 그냥. 그죠? 예를 들어서 뭐 R1은 이건 예입니다. 그냥 예. R1은 애플리케이션 1에다 할당하고 뭐 R2는 애플리케이션 2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 프로그램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한 때마다 우리가 읽어야 될 영역을 이 레지스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1일 때는 이렇게 읽고 나중에 있다가 B가 여기는 R1이죠. R1에서부터 읽고 2를 실행할 때는 R2부터 쭉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이 오프셋 값만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에서 쓸 수 있는 인덱스 레지스터다. 이런 게 이제 인덱스 레지스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ITX. 이렇게.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이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 있고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있는데 뭐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인덱스를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위치해 놓고 쓰냐, 그리고 베이스 레지스터를 지금같이 이렇게 어떻게 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과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디에 다 있나? 각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예로 들어서 자, 우리가 그 PC 이제 PC에 있는 우리 어떤 특정 프로그램 PC가 이제 정해져 있죠, 그죠? 뭐 애플리케이션 1에 지금 PC가 이제 뭐 PC 값이 PC1, 애플리케이션 2에 PC가 PC2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값 자체는 이제 이게 한꺼번에 레지스터가 PC도 요즘에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좀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이제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 다른 것들은 메모리에 스택에다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제 요 PC 저기 레지스터 안에 들어있는 값이 이제 프로그램 주소 값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1, 뭐 애플리케이션 2,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에서는 실행하고 있는 위치가 여기고, 2에서는 실행하는 위치가 뭐 여기다. 지금. 그래서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순서대로.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지금 뭐 원이다. PC 값이 이제 여기를 이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 주소를 가리키는데 이 주소에서 이제 그 특정 이제 변이값, 음, 요거 이제 분기 명령에서 이제 분기 명령에서 지금 PC1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분기를 뒤쪽으로 할 거냐, 앞쪽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A냐, 플러스 A냐, 이렇게 줘서 이제 우리가 그 서브 루틴을 타기 위한 메모리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 가령 이제 이그젠플에 우리가 점프로 540이 있다. 근데 그 점프 명령어가 540에 들어있는데 PC가 451이죠, 그죠? 근데 점프에 대한 오퍼랜더가 플러스 21이면은 여기 더해서 이제 472가 우리가 그 서브 루틴 시작 포인트고 그리고 또 이제 A가 마이너스 50이다. 그러면은 400이 그 서브 루틴 시작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장점은 어쨌든 우리가 그 다이렉트 어드레싱에 비해서 이제 그 적은 저기 뭐야 옵셋 값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분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정보량만 가지고도 우리가 분기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뭐, 다시 말해서 뭐, 472를 어드레싱 데이터로 정보로 얻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21이라고 하는 값은 상대적으로 많이 작은 값이잖아요. 뭐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죠. 32비트니까. 뭐 2에 32승이고 옵셋 같은 경우에는 2에 뭐한 8승 뭐이 정도 수준이니까 아, 뭐 사실은 뭐 32를 할 수도 없긴 하죠. 그죠? 어쨌든 분기 범위는 이 옵셋 길이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다. 요거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앞뒤로 뭐 사인비 빼고 뭐. 자, 그 다음에 인덱스 IX IX 레지스터와 이제 이렇게 기억 주소 값을 써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덱스 레지스터 자체는 이제 그 제너럴 퍼포스는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듯이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입니다. 그냥 특수 목적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특정 이제 그 데이터, 배열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하고자 할 때 해당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옵셋 값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소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뭐 ix 더하기 1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뭐 실행할 때마다 인덱스가 자동 증가하는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성된다는데 이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 요것도 이제 뭐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인덱스나 뭐 이게 뭐 동작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요 인덱스에 쓰냐 이제 요거 세그먼트에 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레지스터는 이제 세그먼트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유효 주소를 더해가지고 이제 특정 세그먼트를 접근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처리 관련해서 CPU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처리를 강제 중단하고 특정 주소에 위치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인터럽트를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뭐 주로 이제 뭐 IO만 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앞에서 이제 인풋 아웃풋 발생했을 때 이제 어,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인터럽트를 이제 발생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IO가 발생 안 해도 프로그램 중에서도 인터럽트가 발생됩니다. 뭐 예로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디바이드 바이 제로 같은 에러죠. 그리고
그 외에도 프로그래머가 의도적으로 익셉션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뭐 프로그램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아닌 경우에 무조건 중단시키길 원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 하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이제 프로그램 짜놓으면 그냥 뭐 이게 중단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이상한 행위를 하는데 그걸 이제 사용자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사람이 안 하고 이제 기계가 하는 시기가 이제 되었잖아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어떤 사용자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 음? 여기 수행했을 때 이 변수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그 배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서션을 정의를 잘 하셔가지고 해당 값이 없을 경우, 아닐 경우에 자, 이건 꼭 이 값이 꼭 나와야 되는 값이 아닌 경우에는 또는 특정 범위를 벗어난 값.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양수의 10에서 최소한 10보다는 크고 15,000보다는 작은 값이 꼭 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짜놓으면 막 이상한 값이 들어오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이 들어왔는데 그냥 그게 막 계속 도는 겁니다, 그죠? 돌면서 이제 그게 처음에는 좀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운이 나쁘면 처음에는 그럴싸한 값이 나옵니다. 실제 돌릴 때. 음, 테스트할 때는 뭐 그럴싸한 값들이 나와서 얼핏 보면 그냥 이거 잘 돌아가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다가 정작 이제 이걸 디플로이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막 큰 문제가 없는 그냥 프로그램이면 사실상 뭐, 이건 뭐 버그가 있네 이러고 마는데 그게 좀 심각한 좀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게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그럴 때는 익셉션을 강제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향후 앞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의도적으로 좀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뭔가 값이 이상하게 놓으면 바로 중단할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실행을 쭉 하다가 인터럽트가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죠?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가령 이제 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값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되고 이제 미리 지정돼 있는 서비스 루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서비스 루틴을 이게 이제 인터럽트 벡터의 이제 서비스 루틴이 좀 다 다르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해당 그 코드에 맞는 루틴을 수행을 하고 이게 인터럽트 서비스죠. 끝나면은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인터럽트가 있는데 뭐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걸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슈퍼바이저 호출 인터럽트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슈퍼 유저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뭐 루트 권한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 유저들은 사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유저들이 이제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뭔가 OS에게 이런 걸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일반 유저도 이제 뭐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슈퍼바이저 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 운영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스템 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자, 그 소위 말해서 커널 명령이죠. 커널 명령을 통해 가지고 발생되는 이벤트. 그리고 이제 뭐 요것도 뭐 호출과 뭐 좀 유사하다고 봐야 되나?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그 커널 서비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터럽트가 주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제 발생되는 인터럽트. 그리고 뭐 IO, 그죠? IO. 그리고 음 요것도 뭐 커널 서비스인데 요건 뭐 호출이라기보다는 OS가 실행 중에 OS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메모리 침범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과거에 같은 세그먼트 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인터럽트를 커널이 OS가 발생시킵니다. 제지가. 그다음 뭐 재시작 명령이죠. 그리고 또 이제 루트 사용자가 리부팅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슈퍼바이저 호출을 시스템 콜 통해 가지고 커널에 이제 그 서비스를 어, 요청하는 겁니다. 뭐 일종의 재시작 인터럽트도 뭐 슈퍼바이저 호출 인터럽트와 뭐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외에 이제 또 뭐 앞에 써놨는데 예제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어,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내부 그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인터럽트, 오버플로우, 디바이드 바이 제로, 그리고 하드웨어 여러 가지 하드웨어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메모리에서의 페르티 책이 에러가 났을 때 또 이제 IO 인터럽트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죠. IO.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네? 뭐 인터럽트는 처리 효율을 향상하는 방법이다. 인터럽트는 효율을 향상시킨다. 음, 가령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이제 메시지를 놓고 서비스 루틴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프린터는 출력을 할 때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고 출력 동작 끝나면 주 프로그램 보러 간다. 이런 얘기는 왜 쓰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사실 인터럽트가 지금 이번 챕터에서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앞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인터럽트 사이클 앞에서도 아마 이거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한번 또 반복을 하면
인터럽트 사이클은 인터럽트 발생 처리를 위한 부사이클로 CPU 인터럽트 요구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 인터럽트가 없으면은 다음 명령어를 인출하는 부사이클이 수행되고, 인터럽트가 대기 중이면 인터럽트 사이클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럽트 사이클은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PC에 넣고 처리해주면 되고, 아, 명령어 사이클,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사이클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인출, 실행 요 두 개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앞에서 두 개, 인출하고 실행하고 인출하고 이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어제가 아니라 수요일 날.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인터럽트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인터럽트 사이클. 그래서 13-11에 보면은 인출하고 실행하고 인출하고 뭐 서스펜드 되고 빼고 뭐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도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인터럽트 큐에 인터럽트가 들어온 걸 확인해서 인터럽트가 있으면 인터럽트 처리를 해준다. 다시 이렇게 패치. 요- 요게 추가된 거죠, 그죠? 음. 자, 인터럽트 사이클. 요겁니다, 그죠? 사이클. 인터럽트 가능? 예. 인터럽트 처리. 아니요. 명령 패치. 자, 인터럽트 사이클 인사이드를 보면은, 인터럽트 발생하면은, 일단은, 현재 그 PC, 죠? PC, 주 프로그램 PC를 메모리로 집어넣고, 스택에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PC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전체, 음, 세클락으로 보면은, 처음에 현재 PC를 이제 일단 레지스터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자, 그 다음에 스택 포인트를 이제 주소 메모리 MAR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ISR,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시작 주소를 이제 PC에다 집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음, 음, 뭐야. 이거는 MER에다가 MBR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뒤에 있나?
뭐가 좀 이상하다. 음, 이게 뭐 좀 하여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쭉 이제 실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을 보면은 이제 PC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스택 포인트를 여기 스택 포인트를 또 넣어야지. SP 플러스 플러스 SP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MBR에다가 MER에다가 SP를 넣고, 그죠? MBR에다가 MER 넣고, 그 다음에 PC에다가 MBR 넣고. 이런 식으로 나갈 때는 이게 이제 뭐 인이고, 루틴 아웃이고, 그죠? ISR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책에는 또 다르게 써놨네. 책에는 여기 SP 빼기 빼기. 어쨌든 뭐 더하기 하면 돼. 근데 이게 책에는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책에는 바로 써놨는데 지금 좀 잘못했어. 음. 어쨌든 서비스 루틴 들어갈 때, 서비스 루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던 거를 이제 좀, 아, 이 코드로 써놨어요. 어셈블리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301, 301, 301, AC로 로드를 하고, 301을 더하고, 그 다음에 로드, 좀 잘 되고, 싶-
노드가 302를 수행하는 동안 여기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현재 이제 스택 포인트가 799고, 여기가 지금 799입니다. 799. 그리고 시작 주소는 540. 540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540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PC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799에. 그래서 PC를 799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SR을 시작해야 되는데, ISR 시작 번지가 540입니다. 그죠? PC가 540을 넣어야 돼요. 540. 그림이 뭐 아주 이쁘게 그린 건 아닌데, 540 집어넣고, 뭐 거의 다네요. 그래서 540에서 실행을 쭉 하게 됩니다. 음, 자, 다중 인터럽트. 자, 인터럽트 ISR 동안 또 인터럽트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안에서 인터럽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디제이블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수행 중에는 인터럽트를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 인터럽트 디제이블 플래그를 딱 세팅해주고, 지금 현재 인터럽트가 들어갔어요. 쭉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수행할 동안은 뭐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음, 이걸 일단은 다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인터럽트 처리 서브 루틴을 타게 됩니다. 네, 인터럽트 서브 루틴 한번 타고, 또 그 다음에 또 타고, 순차적으로. 음, 순서대로. 자, 근데 이게 이제 디제이블을 안 하는 경우에, 그냥 냅두는 경우는 중간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럽트 발생했네 해서 서브 루틴을 쭉 하는데, 여기서 인터럽트가 또 발생을 한 거야. 이 시점에서. 또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인터럽트를 확인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하고 넘어갈 건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하고 얘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 거 넘어와서 할 건지, 이거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냐?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가령 이제 내가 ISR A를 하고 있고, X를 하고 있고, X를 하고 있고, ISR Y를 지금 Y 벡터에 시그널이 하나 떴어요. 그걸 요 X 수행 중에 알았어. 들어왔네. 근데 이게 프라이어티가 더 높다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중단시키고 얘 거 먼저 해줘야 돼. 끝나면은 들어오- 들어와서 남은 거 실행하고 넘어가. 어, 뭐 시간까지 그려놨는데, 뭐 가령 IO를 예로 들면 내가 이제 프린트 뭐 워드를 하고 있어요. docx 프린트 해가지고 10초부터 이제 프린트를 쭉 라인을 타고 있어요. 출력이 됐니 어쩌니 데이터를 더 보내라 뭐 좀 하겠죠, 그죠? 드라이브 쪽에 데이터를 막 보내다가 갑자기 네트워크 카드에서 데이터가 패킷이 딱 들어왔네. 신호가 딱 잡혔어. 그러면은 보니까 IRQ 뭐 내 거는 100번인데
이게 IRQ 무슨 15번이다. 이거 엄청 높네. 예, 바로 뛰어갑니다. 아, 너무 멋있다. 내가 아야 패킷을 막 처리해요. 수신하고 처리해주고 스택에다 올려주고 다시 돌아. 또 프린트 좀 이게 조금 하고 있어요. 프린트가 됐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더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갑자기 버스에서 디스크 인터럽트가 들어. 지금 읽어야 돼. 또 읽었어. 블락을 막 읽어가지고 메모리로 갖다 실어놓았어. 실어놓고 다시 또 와서 나머지 해야지. 야, 근데 이게 이제 요 찰나가 이 루틴 수행하는 찰나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위가 아닌 거죠. 거의 밀리세컨드 단위.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어쨌든 1초 이내입니다. 1, 2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 시간은 아니죠. 디스크가 좀 더 느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 처리하고 다시 들어와서 처리하고 또 이 사이에 또 딴 게 또 있을 수 있죠. 처리하고 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파이프라인입니다. 명령어 파이프라인. 자, 명령어가 앞에서 이제 인출, 실행, 뭐, 이렇게, 그리고 인터럽트 사이클, 부사이클, 뭐, 이렇게 이제 수행 단계를 나눠봤는데,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행과 인출 사이에서 이제 간섭이 없잖아요. 서로 이제 간섭이 없으니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동시에. 음. 실행은 이제 ALU 파트에서 하는 거고, 그죠? 인출은 제어 파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CPU 내에서 이제 다른 영역이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간섭이 없다. 서로. 그래서 실행과 인출은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하면 이제 한 사이클이 이렇게 끝나면 이제 원래는 그 다음 사이클, 끝나면 그 다음 사이클,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자면 세 개 하는데 여섯 개 되는 거죠. 그죠? 다섯, 여섯 개. 네, 이렇게 파이프라이닝을 해버리면 겹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겹칠 수가 있으니까 여섯 개에서 4로 이렇게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효율을 높이는 거죠. 효율을. 음, 뭐 거의 30%가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회로를 더 쪼갤 수 있다라는. 그래서 네 단계다. 자, 네 단계 파이프라인, 네 단계 스텝은 이것도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배웠죠, 그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명령어 사이클.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나누면 인출 해독 이전에, 사이에 그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디코딩하고 그 메모리 접근, 오퍼랜드 인출 단계. 자, 그래서 이제 그 명령어를, 요거 메모리 접근, 그죠? 그다음 해독 단계는 일종의 이제 요 제어 쪽에 이제 디코딩 하는 겁니다. 코딩하고 이제 뭐 그런 쪽이고, 어, 이건 일종의 제어의 마이크로 저기 프로그램 영역이죠. 컨트롤러. 그리고 오퍼랜드 인출 단계 또 메모리 부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LU 부분. 자, 이렇게
예, 예. 네. 네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